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출사표가 있었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트럼프 대 바이든의 11월 3일 대결로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가 대두됐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방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평화헌법 개정, 러시아와의 크릴반도 반환 협정, 북한 납치자 귀환 문제, 그리고 동경올림픽까지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남기고 떠나게 됐는데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많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되든 다른 일본 총리를 상대해야 할 것이고 또 11월 선거에 따라 다른 미국 대통령을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임기인 이상 지난 4년과 비슷한 행동을 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죠. 무엇보다도 다른 총리가 들어서는 일본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연일 수백 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향후 위중증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방역당국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한중환자의학회 코로나19 대응팀에 계신 홍석경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 외상외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대한중환자의학회 코로나19 TF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 외상외과 홍석경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일 수백 명대고요. 그리고 중환자 숫자가 오늘까지 4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중환자 숫자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산술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최소 300명이라 가정을 하더라도 열흘 후가 되면 매일 15명의 중환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이렇게 숫자적으로 추론을 하는 이유는 1차 유행 때 우리나라 대구 경북 유행 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계로 나온 결과들이고요. 네. 이 10명이 얼만큼 많은지를 좀 이해를 도와드리려면 네. 오늘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실은 단 10개뿐입니다. 아, 매일 15명 정도 중환자가 나오는데 사용한 병상이 지금 10개뿐이라고요? 이제 이거는 실시간으로 오늘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실을 말하는 거고, 네네. 이제 계속 확장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 수가 미비해서 이제 300명으로 오른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중환자로 이행되는 시기를 보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게 물론 처음부터 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환자로 이행이 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300명씩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그 속도가 빨라질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고 더더구나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번 유행의 최근에 확진자 수는 60세 이상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사실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처음에 2, 3월에 유행했을 때 그 당시에는 노년층이 몇 프로나 됐었나요? 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네. 지금보다는 숫자가 훨씬 그때는 젊은 연령도 꽤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이번에 확진자 수들의 그 확진자 군들이 보면 고령자 위주로 처음에 유행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달 말까지 정부에서는 36개 병상을 수도권에 확충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달 중순까지는 40개 병상을 또 확보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그래도 감당이 될 만한 수치인지 아니면 턱없이 모자라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확진자 300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네. 중환자 병상이라는 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생활격리시설과 달리 중환자 병상을 늘린다 하면 결국 비코로나 환자의 중환자 병상을 비우고 환자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파급은 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모자르게 되면은 코로나 환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중환자 병상도 이분 이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중환자 관련 인력이 네. 일부 비코로나 환자에 비해서 2배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염 환자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교대 근무가 더 작게 들어가기 아. 때문에 그러면 2병상을 만들려 하면 4병상의 비코로나 환자들의 병상을 줄이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두 병상을 만든다고 두 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두 배 이상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체가 빠르니까 이렇게 이루어져야 네. 되니까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우리가 사실은 뭐 재확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뭐 가을부터 재확산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가을 시점을 준비로 해서 각자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번에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강복절 집회를 계기로 해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앞당겨졌던 부분이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 근데 준비 단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경기도 등 예상됐던 지자체별로는 중환자 거점병원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자체가 추진하는데 그 속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유행의 초기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고, 큰 틀에서 중수본에서는 논의가 몇 차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라든지 전문학계의 실질적인 논의는 좀 미비했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비코로나 환자들의 인제 그 병상 같은 것도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의료 체계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번 달 말까지 40병상이라는 건 지금 속도면 거의 3일이면 거의 소진되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보더라도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목전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유행 때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해온 상황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네. 응급실도 아닌 중환자실에 환자가 깔려 있다든지 인공호흡기 한 대를 두세 명의 환자가 돌려 쓰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과 또 환자를 보던 의료진들이 치료 중 감염돼서 사망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들 우려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굉장히 뭐 전국적으로 비상이긴 한데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훨씬 이게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게 근데 뭐 지역별로 인구도 다르고 확진자 숫자라든지 뭐 중증 환자 숫자도 굉장히 다 다른데 이게 지자체가 알아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무엇보다 항상 기본에 입각해서 이게 감염병의 특성상 동선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최대한 방역에 힘쓰고 지자체 지역 주민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주와 2주 후를 생각했을 때 중환자 전략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1차 유행 때 대구 경북 유행 시에 대구 동산병원, 거점병원 모델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대구 동산병원이라는 거점병원을 통해서 네. 많은 수의 중환자를 저기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대구시 지자체, 그다음에 대구 동산병원이라는 지역 의료기관, 그다음에 그쪽에서 진료를 했던 대한중환자의학회라는 전문가 단체가 합심을 해서 네. 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잘 주요하게 했던 부분은 이때는 이제 또 전국에서 그 대구 지역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이 가서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도권으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수준의 감염병 재난은 공공의료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나 중대본에서만 해결할 부분들이 아니라 감염병의 규모, 지자체별로 규모, 또 환자군의 특성, 또 그 지자체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별로 대처를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을 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 전문가 단체가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결과들을 중앙에서 중대본이 적극 지지를 해줄 때 해도 지금 확진자 수에 준해서도 잘 위기를 넘기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시고 현재 상황 정확하게 또 진단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석경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 외상외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원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거를 쓰고 오셨어요. 예, 네. 이거 쓰고 제가 다른 방송국에 갔었는데요. 네. 뭐 목장갑까지 끼고 막 이러고 나타나니까는 공사하는 인부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는 익숙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요? 봐서 그런지. 예. 네. 자, 이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2, 3월에 우리가 한참 공격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머금하는가 했는데 이제 또 다시 뭐 재유행이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노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는 정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노동시간 그리고 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언뜻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왜냐하면 재택근무 정도라면은 이게 이해가 가는데 노동시간? 코로나? 예.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노동시간 줄이자는 얘기는 사실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그 뭐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진 다음에 이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어떻게 좀 애매한데 영어로 weekda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에 며칠이나 일하느냐. 네네. 요거 자체도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한 논의가 지금 다시 나오는데요. 이거는 옛날하고 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조건을 깔고 있는 맥락이 있어요. 그럼 뭔가 좀 달라지나요? 예. 우선 이 얘기를 주로 누가 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진 정치인이 있죠. 원래 미국 이제 민주당 예비 경선에 나섰죠. 대선 후보 경선에 맞습니다. 나왔었죠. 예. 이분이 이제 그 대만계 미국인 맞아요. 그 이민 온 그 2세인데 그 이제 그 벤처 사업가로 굉장히 그 이름을 날리다가 네. 갑자기 지금 그 정치인으로 이제 그 변신을 해가지고 이번에 상당한 그 이렇게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기본소득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앤드류 양이. 그래서 앤드류 양의 가장 중요한 그 주장은 이제 모든 미국 성인들 1인에게 한 달에 $1,000씩 그러니까 네. 120만 원씩 주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상당한 반응을 얻었었죠. 네네. 근데 지금 앤드류 양이 그 지난 몇 달간 계속 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위크데이를 줄여야 된다. 그 요일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또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은 뭐 도저히 이 사람을 좌파라고 볼 수는 없는 사람이고 상당히 온건한 사람이고 네네. 그 실리콘밸리라든가 이 재계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우선 첫 번째는 작업장 밀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따닥 붙어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일 매일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글우글 하고 있고 뭐 점심 때 먹으러 가자면 와 먹으러 가고 또 회식 가자면 와 가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씩은 안 나오고 한 나흘 정도씩 되면 아무래도 사무실이 한산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장 밀도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이 사태가 중장기화되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하. 이 코로나 상태에서는 노동 시간을 줄이고 위크데이 그 요일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무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코로나 때는 이렇게 좀 덜 나와라. 그렇죠. 뭐 번갈아서 나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작업장 밀도 말고 네. 우리 이제 기본소득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재미난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기본소득을 주는 거랑 일주일에 하루를 놀게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와요.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자본주의 사는 우리들이 되게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그 화폐로 계산된 액수하고요. 현물의 가치하고 비교하는 걸 굉장히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돈으로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예. 아,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을 하면은 네.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돈으로 뭔가를 또 배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돈으로 어떻게 건강이 나쁠 적에 건강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뭐 약을 사 먹는다든가 건강 운동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집안 그 돌봄이나 육아가 아주 절박한 가정 같은 네네. 경우에는 보조 도우미를 좀 쓸 수도 있고, 이래서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고 상품 사회다 보니까 돈을 써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그렇죠. 건데, 돈을 한 50만 원 주는 대신에 하여튼 놀아라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 인삼은 못 사 먹어도 뒷산은 한 3번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잖아요. 자면 어떻게 그냥 이러고 그 잠이 보약입니다. 잠이 보약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 아이를 갖다가 그 보조 도우미를 갖다가 그 모셔다가 이게 할 수도 있지만은 네네. 지금 그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폭발 직전인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저 전업주부님들, 이 저 학부모님들 아마 네네. 죽을 마실 겁니다. 지금 아이들 때문에. 지금 몇 달째 학교를 못 보내니까. 네, 맞아요. 거기다 이제 가정에 따라서 남편이 주로 일을 해오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전업주부하는 가정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일주일 7일 내내 아이하고 이렇게 저거 씨름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이때 하루라도요. 남편이 수요일 하루라도 회사를 안 가고 그래서 남편이 아이도 좀 보고 집안일도 좀 하고 그러면은 이 어머님도 좀 숨을 쉬어야 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화폐소득을 지급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 시간을 줌으로써 각자의 삶을 돌보고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면은 코로나 방역에 꼭 필요한 부분을 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각자의 시간으로서 보강할 수 있어서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뭔가 있어요. 이제 시간은 돈이다라는 생각이 예. 조금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요. 예, 우리가 예. 말한 시간은 돈이다는데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왔는데 예. 그 시간 자체가 우리한테 돈과 같은 재화와 같은 효과를 우리한테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예. 얘기잖아요. 예. 아. 그 말씀 굉장히 잘하셨는데 네. 잠깐 우리가 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네네. 그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돈을 벌어야 만들어야 된다.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예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그렇죠. 얘기 같은데요. 예. 네. 그다음에 그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 네네. 왜 있잖아요. 네네. 내 탓이요예요. 내 탓이요를 내가 하면 내 탓이요인데 네네. 내 탓이요를 해라라고 하면 네 탓이요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인데 이걸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뜻이 되는 예를 몇 개 든 건데,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돈 버는데 집착하지 말고 내 시간을 지키자라는 쪽으로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반대로 어떻게든 있는 시간을 투입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맞아요. 벌자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그건 좀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갖다가 놀게를 하면은 이게 나라 전체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느라고 엄청난 돈이 지급되는 것하고 사실상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그냥 하루 좀 더 놀게 예.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아,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기억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도 일했었어요. 토요일 오전까지. 예. 그러다가 주 5일제로 지금 바뀐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하루를 더 놀게 하면 주 4일제가 되는 건데 예. 그래도 되나라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저만 예. 해도 벌써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만 일한다 그러면은 예. 그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약간 규범처럼 굳어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면 이게 이렇게 지금 막 나가도 되는 건가 하는 것도 좀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효율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든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네네. 드리고 먼저 그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 하나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까지인데요. 네네. 몇십 년 전까지는 이게 연장으로 6일을 갖다가 계속 일하는 노동 리듬이 생긴 게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동 운동이라는 게 생겨나기 전에는 매일 일하지 않았을까요 싶은 생각이 전혀 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정말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일반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요 역사적인 얘기 조금만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월요일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연속으로 일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래요? 18세기에 산업혁명 이전의 영국 노동자들의 경우를 보면요. 일하는 리듬이 퍼져 있다가 퍼져서 막걸리 먹고 그냥 쭉 퍼져 있다가 이제 데드라인이 가까이 오면은 몰아쳐가지고 한 사나흘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일을 한대요. 그래서 납기를 딱 맞춰가지고 물건 딱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또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리듬이라고 하는 게 요일도 정확하지 않고 기상 시간도 분명하지 않고 사람의 일하는 리듬이라는 게 이렇게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딱딱 맞게 된 거는요. 19세기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생기고 뭔가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규격화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 그 20세기 초에 포드 자동차였는데요. 포드 자동차는 벨트 컨베이어로 굴러가니까 한 사람이라도 술 먹고 만약에 뻗어서 뭐 늦게 출근한다고 공장이 안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헨리 포드는요. 모든 노동자들한테 술 먹는 걸 다 통제했어요. 평일날은 먹지 마라. 심지어는 그 성생활까지 통제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그때 보통 주급으로 줬거든요. 그럼 옛날 그 락 음악엔 맨날 나오는 그 가사가 있는데 Saturday night and just got paid라고 하는 가사인데 드디어 이제 일주일 일이 끝났고 주급 돈도 받았다. 자 마시러 가자. 그래서 이제 놀러 가는 그 대목입니다. 요 그 노동 리듬이 생겨난 게 20세기 중반 정도예요. 그렇군요. 참고로 한 가지 더 있으면은 이 8시간 노동제 있죠. 이것도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2차 대전 정도에 그 정착된 관행인데요. 그 전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노동 시간은 줄었습니다. 이 그 19세기 초에 비하면요. 그런데 지금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은 실질 임금도 지금 70년째 정체 상태고 노동 시간도 8시간에서 지금 더 줄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지금 좀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으로 다 5일을 일하는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다. 그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자, 지금 이 코너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함께 내일의 세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건가요? 전 지금 굳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앤드류 양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뭐 몇몇 기업들에서는 이런 뭐 주 4일 근무 뭐 이런 거 시도를 했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좀.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웨덴에 있는 몇 개 회사들에서 그런 실험했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이게 그 주요한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그 일본 지사에서 작년 8월에 한 달 동안 이 금요일 날 노는 거를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나오지 마라. 근데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생산성이 40% 상승했다고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고도의 정보 지식 노동이나 이런 업종에서는 이거를 5일제를 하는 것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급속하게 지금 파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인터넷 뒤져보시면은 이게 뭐 플랫폼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같은 건데 이 닷새 근무를 나흘로 줄이자라고 운동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영어 이름이라서 그런데 4-Day Week Global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거를 만든 그 사람들도 다 기업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자기들 기업에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줄고 창의성이 높아지고 팀워크가 좋아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지금 융성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유명한 사건은 저기 있었죠. 핀란드의 그 젊은 여성 총리가 그 당선이 됐었죠. 그분이 자기 개인 의사를 피력을 했었는데 6시간 근무제에 주 4일 근무를 결합하고 싶다. 그럼 6-4-24 일주일에 24시간 일하자 이런 건데. 그거는 근데 본인이 자기 개인 의사일 뿐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뉴질랜드도 그 여성 총리죠. 이분이 지금 6시간 노동제를 갖다가 지금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요일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 더 그 재미있는 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목요일까지 일하고 그러면 금토일 쫙 놀자는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는 기업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4day week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 있는 얘기들이 이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일단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그 평일날 노동 시간이 똑같다 하더라도 평일날 좀 더 일하고 하루를 더 쉬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현하는 노동자들이 한 80%가 넘는다고 나와요, 보통. 그런데 그 노는 날을 노동자들이 원하는 날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를 해봤대요. 금요일도 한번 놀아보고 월요일도 놀아보고 해봤는데 연장으로 사흘을 놀면요 사람이 퍼져가지고 생산성 또 떨어지고요. 그 월요일 아침에 왜 그 이런 그 잠에서 깨어나기 두려운 거 있죠. 그 일요일 밤에 일요일보다 싫어요. 네, 그지. 그리고 보통 일요일 저녁에 보통 높은 데서 떨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걸 느끼는 분들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 사흘이 되면 그게 훨씬 심해진대요. 정말 일하기 싫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보통 이상적인 거는 수요일을 노는 게 좋다. 수요일 노는 게 좋다. 중간에 한번. 예, 그렇죠. 월, 화 빡세게 일하고 수요일날 한번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목금 또 빡세게 일하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지적을 하셨다시피 업종마다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니까 이보다 작은 중소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자영업자분들은 사실상 그러면은 물론 이제 자영업이니까 본인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암울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그 밝은 미래를 보는 느낌도 드셨을 거고 뭐 이렇게 미래로 가는 기차 뭐 이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쉽지 업종과 노동 종류에 따라 너무 달라요. 아까 제가 그 이거 놀게 하면은 기본소득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취직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얘기 노동시간을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면은 아주 기겁을 하는 종류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제조업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 생산 라인이 몇 시간이나 굴러가느냐가 자기 한 달 수입이랑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노조에 대의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떻게든 자기 생산 라인에 작업 더 따오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노동 시간을 줄여준다 그러면 이게 기쁜 일이 아니고 아이고 그럼 우리 아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미래로 가고 있지만은 이게 유토피아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제조업이라든가 이걸 다 깔고 가고 있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제조업 노동자나 이런 부분들한테서는 지금 말한 것 같은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어떤 소득 감소가 없는 행복 증대로 나타날 거냐 이거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걸 실제로 제조업에서 실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강한 정액에 부딪힙니다. 그렇겠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일본 말로 왜 도코데모 이이데스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요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뭐 그냥 우버라든가 라이더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분들은 그냥 그 스마트폰 몇 개 켜놓고 계속 그거 일거짜리 들어오면은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렇게 무슨 요일수를 줄인다든가 노동 시간을 줄인다든가 하는 거는 조금 안 좋게 얘기하자면은 저 먼 나라의 배부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노동 시간 단축의 이야기가 현실에 존재하는 산업 사회에서의 파편화된 노동의 현실이라는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돼서 현실적인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산업 시대를 겪어오면서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은.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뭔가 우리에게 뭐 일 외에도 다른 삶이 또 있다라는 거를 좀 더 만들어가는. 맞습니다. 다음 세대는 좀 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요. 우리가 그 일은 뭐고 여가란 걸 뭐냐를 좀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라지기 전에 글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네. 있죠. 이분이 쓴 짧은 에세이가 있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에세이인데요. 케인즈의 우리 할아버지랑 동갑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대죠. 그러니까 21세기를 네. 살고 있는 네네.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유토피아를 누릴 것이냐는 얘기인데 두 가지 예언을 해요. 생산성이 4배나 5배로 올라갈 것이다. 그 결과 인류는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한테 지금 물어보면은 생산성에 대한 예측은 대충 맞는데요. 근데 우리가 3시간씩 일하고 있냐면 전혀 아니죠. 네. 그런데 케인즈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인류가 일을 해야 사는 거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몇천 년 동안 너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여가 시간을 심하게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는 여가 시간이 나오면 인간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과 그다음에 아름다움과 진리 3가지 가치라고 믿었는데 인류가 이걸 연습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그러니까 여가가 나와도 이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는 에휴 노느니 연불한다. 돈이나 벌자 이래가지고 3시간 노동이 아니라 또 10시간 12시간 노동 이렇게 될 것이다. 아하. 이때 인류가 정신적으로 하나의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저희 전환사회연구소에서 그 ecommons 지식공유지대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ecommons.or.kr입니다. 전혀 상업성이 없는 곳인데 네. 제가 이걸 번역해서 올려놨어요. 아하. 꼭 한번 내려서 받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work and leisure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과 네. 여가. 네. 그중에서 항상 work, 그러니까 일에 매몰된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야지 올바른 인간이다라고 이 사회에서 네. 인정을 받는 듯한 생각을 해왔었는데 한 번쯤은 전환사회연구소 이야기처럼 한번 네. 생각의 전환을 잃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그리고 네. 주 4일 근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굉장히 난리인데 또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네. 정작 우한은 안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10일에 네. 중국에 간 WHO 조사팀이 우한은 방문조차 하지 않고 3주간 베이징에만 머물다가 조사를 끝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국말만 듣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원조사를 하러 간다더니 네. 진원지인데 우한을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난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논란이니까 거브레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선발대였다. 그래서 안 간 거다. 또 가긴 간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조사가 아니라 사전 조사 성격이었으니까 안 간 거다. 그리고 워낙 우한으로 갈 계획이 선발대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국제 전문가팀이 구성되면 당연히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갈 건지 아직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걸로 네네.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 우한에 지금 거의 파티하고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5월 맞아요. 중순부터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왜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오느냐. 그럴 거면 못하러 가느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일었어요. 근데 이번 조사가 130여 개 회원국이 5월에 총회를 열었을 때 기원 조사를 요구해서 그것 때문에 이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지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야 방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한에 면피성 같네요. 네, 언제 방문하게 될지도 알 수 없고 정말 그럼 중국이 우한의 문을 열어줄 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안 그래도 뒷북 대응이다. 그러네요. 너무 중국 눈치 본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취자 문자가 하나 온 게 있다고. 캐스터님한테 질문이 왔다고. 네, 제가 답변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4413님께서 해외 코로나 소식 알려주세요. 이탈리아나 영국처럼 유행했던 나라들 재확산 없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휴가철이 조금 더 먼저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길게 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휴가철 이후에 지금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다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주요국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천 명씩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렇군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최근에 가장 좀 눈여겨 좀 주요 소식으로 보도가 됐던 게 누드 리조트예요. 네. 거기서
옷은 누드를 했는데 탈의를 네. 했는데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장하기 전부터 그 오실 분들은 옷은 벗어도 마스크는 쓰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알려드렸는데 안 쓰셨던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14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지금 뚜르 드 프랑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이클 대회가 열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선수단 중에 2명이 확진이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뚜르 드 프랑스 하면 그 도로변에 많은 분들이 서서 맞아요. 박수치고 네네. 구경하고 환호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19개 지역에 적색 경보가 내려졌고요. 이탈리아는 지금 27일에 일일 확진자가 1,367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또 늘어나는군요. 5월 이후에 이제 최다치를 기록을 했고 독일도 최근 신규 확진자가 1,500에서 2,000명 수준이 나오면서 지금 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공화당 전당대 마지막 날이었고 후보 수랑 연설을 했는데 뭐 사실상 매일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한 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네. 경제 재건, 일자리 복원을 통한 위대한 미국을 부활하겠다. 여기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어요. 네. 코로나19 인종차별 철폐 시위에 대해서 좀 대응이 너무 미흡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걸 피해가려고 경제 분야 성과를 좀 유독 내세웠고요. 특히나 바이든 후보를 맹공격했는데 북미 자유무역 협정,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진입을 지지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랑 관련이 있는 건데 끔찍한 한국과의 FTA를 지지해서 미국인의 많은 일자리를 빼앗기겠다. 내가 이걸 뒤집어서 대단한 합의를 이뤄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선에 성공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70분 연설을 했는데 바이든 후보를 공격을 하면서 41번이나 바이든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연설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가 너무 길어져갖고 네. 비슷한 얘기고 사실은. 그러니까요. 70분씩 보긴 조금 힘들죠.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비대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부른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초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도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초청한 명단은 거의 1,500명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잔디밭에서 지금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백 명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국회의원, 의회 후보들, 행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다 앉아 있었는데 빽빽하게 앉아서 좀 좋아. 한 명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많이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코로나19 검사를 그럼 다 받고 오신 건가? 그래서 검사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캠프 관계자는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안 했겠죠.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가 캠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대부분 안 받았고 온도를 지금 체온을 측정했느냐 네네. 아니면 뭐 질의서 작성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떤 절차도 여기선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보좌관들이 감염성이 낮은 야외에서 하지 않느냐 이걸 강조했다라고 아니 가까이 있으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25일에 연설을 백악관에서 역시 했는데 그때도 한 70명 정도가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뭐 경제 여기는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비슷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이게 뭔지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스마트폰 앱 통행세. 예, 구글이 이걸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일단은요. 네.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이미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애플은 이미 하고 있고요. 네네. 구글도 지금 게임에서는 똑같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뭐냐면 이제 앱 통행세라는 말을 참 어떻게 보면은 잘 붙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수수료인 거죠. 수수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백화점에 들어가면 입점 수수료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앱 자체도 그 앱 마켓에 내는 수수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거 예를 들면 유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은 공짜로 사는데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막 사는데 막 네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시잖아요. 그럼 그 게임에서의 결제할 때에 그 결제 금액의 30%씩을 이미 애플과 구글이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앱스토어에서 세원을 받았다. 네. 그랬는데 지금 거기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30%뿐만 아니라 게임 외에 예를 들면 컨텐츠나 뭐 이런 음악이나 이런 거에서도 스트리밍에서 월 사용료를 내면 그것도 30%씩을 가져갔어요. 근데 구글은 아직 그 부분 그러니까는 그 게임을 제외한
뭐 웹툰을 볼 때나 아니면 컨텐츠를 볼 때 이럴 때 부분에서는 아직 30%를 안 가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난 7월 9일에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도 이제 그 앱 결제 정책이 변경될 예정이다라고 먼저 보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도대체 애플에 이어서 구글도 다 가져가는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슈는 그러면 구글이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보냈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국내 업체들한테만 먼저 지금 왜 우리한테 먼저?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아직은 이제 그 해외에서는 이게 지금 메일이 왔다라는 내용은 아직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방안 자체가 그럼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앱 결제 정책이 변경될 예정이다라는 거를 이제 국내에 있는 IT 업체들을 먼저 보내다 보니까 이게 뭐 국내를 먼저 좀 테스트 베드를 삼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은 딱 생각난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게임 업체라든지 게임 업체는 이미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30%를 구글이 가져간다 그랬으니까 30%를 어디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되는 건가요, 소비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을 주는 부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이버에서 제가 이제 웹툰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웹툰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유료로, 그러니까 미리 보기라고 그러죠. 미리 보기 웹툰을 볼 때 보통 이제 쿠키라고 그래서 우리로 치면 옛날에 도토리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사면 하나당 20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 안에서 그 앱스토어에 웹툰 앱이 있는데 거기서 보다가 유료 보기를 누르는 순간에 20% 수수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0원인데 1,000원을 네이버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그 구글에 있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1,000원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5개를 사는데 이제 아이폰에서 하면 1,200원으로 2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20%가 소비자에게 이미 지금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좀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20%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금 애플이 30%를 받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힘이 있는 플랫폼이나 이런 데는 애플과 직접 거래를 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니까 20%만 받자. 그렇게 되면 이제 20%를 받고 혹은 30%에 있는 비용을 예를 들면은 자신들이 10%를 내고 20%를 뭐 애플에서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수수료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그 어떤 서비스들에서 아이폰에서 더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사용자에게 이미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자체가 이제 그러면서 몇몇 경쟁을 해야 되는 서비스. 뭐 예를 들면은 뭐 음악 사이트나 이런 데들은 그래서 그 애플 사용자들한테는 뭐 1개월 무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 주면서 이거는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지만 우리가 그만큼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구글마저 똑같이 30%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애플도 구글도 어차피 30%씩 내는데 우리가 소비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애플이나 구글이 가져가는 거다라는 거 오히려 명문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게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확률이 있다. 그럼 콘텐츠 가격이 전체적으로 30%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가 어느 정도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받으면 안 돼요? 아니 뭐 앱스토어나 이런 데 안 통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걸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그럼 제가 이거를 앱스토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웹에서 사면은 이제 할인이 됐잖아요. 무료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게임에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포트나이트라는 요즘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실제로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료 결제를 앱에서 하지 말고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하면 20%를 할인해 주는 걸 한 거예요. 수수료 없으니까. 그랬더니 애플도 구글도 그 앱을 앱스토어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사용자들이 포트나이트를 검색을 하면 앱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구글에서도 스마트폰에서 하려고 그러면 사라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PC밖에 없어지는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갖고 있는 시장 주인이 수수료를 안 낸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팔지 마라는 걸 한 건데 문제는 애플의 아이폰에서 만약에 앱스토어에서 퇴출됐다라고 하면은 애플 사용자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엔 독점에서 나오는 문제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백화점에서 빼더라도 뭐 예를 들면 재래시장이라도 있으면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은 무조건
모든 것은 백화점에서만 사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백화점에서 너네가 수수료를 안 내? 그러면은 우리한테 뺄게라는 거죠. 포트나잇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걸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광고,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된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애플의 예전에 유명한 광고가 1984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그 이제 빅브라더처럼 이제 1984의 조지 오웰 이제 소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의 컴퓨터의 어떤 메인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이런 컴퓨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막 부시면서 막 이런 이제 새로운 애플이 등장했다, 뭐 맥킨토시가 등장했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근데 그 광고를 포트나이트가 똑같이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질하는 애플을 우리가 깨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특히 스포티파이 같은 업체들도 상당히 지금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코로나가 좀 이제 코로나로 고전하는 중소개발사들을 위해서 페이스북이 페이를 이번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라고 해서 결제 시스템을 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결제 시스템에 수수료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받겠다 한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애플에서는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우리가 애플을 통해서 페이스북 페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 때문에 선언한 의지로 하고 있는데 애플은 그럴 수 없으니 애플 나쁜 놈들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슷해. 그리고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이제 애플에서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어쨌든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억울한 상황이죠. 똑같이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미 그 에픽게임즈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고 유럽연합에서 그래서 이거 반독점 혐의로 이미 애플을 제소하거나 뭐 이런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시총 1위잖아요.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 이러니까 시총이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네. 이게 근데 뭐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 근데 요새 이제 플랫폼 이 갑질이 뭐 이만저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제는 플랫폼 기업의 시대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하원에서요. 날강도짓이라고 비판을 할 정도예요. 근데 또 불러놓고 청문회하라 그러면은 모르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당국에서도 반독점 행위에 대한 판단은 지금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반독점으로 지금 뭔가 벌금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좀 향후에 목소리들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애플, 구글 수수료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완벽하게 독점적 시스템을 갖춘 상황에는 좀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그래도 뭔가 그 외에 별도의 장터가 있어서 좀 뭐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포트나이트가 그래서 애플 말고 구글에서는 앱스토어, 그러니까 구글 스토어를 뺐었어요. 그리고 본인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래시장에도 없는데 그 불편해갖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 다시 들어왔었습니다. 올해 초에. 근데 올해 초에 다시 들어왔다가 수수료 때문에 우리 수수료 못 내겠어 이랬더니 다시 퇴출당한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을 쓰니까 거기에 있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기업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적인 논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려는 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청문했는데 별거 없이 끝났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서 뭐 수수료 이슈에 대해서 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이것이 스타트업들이나 작은 기업들한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기업들은 차라리 뭐 백화점에서도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많은 층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야 우리 너무 임대료 높아. 그러니까 우리 좀 깎아줘.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어쨌든 수수료를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작은 기업들은 나 힘들어라고 해도 대답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혹은 가끔씩은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앱이 실제로 잘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앱이 왜 잘렸는지 그러면 그냥 가이드라인을 어겼습니다라는 거지 이게 이런 이유로 잘렸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스타트업들이나 작은 기업들은 항상 그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앱을 이제 스스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자기들의 앱을 직접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앱이 되게 떴어요. 되게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근데 그거를 애플에서는 이제 애플은 그
뜬 앱한테도 수수료 30%를 받겠죠. 근데 그러고 있더니 애플이 이거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애플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셜로킹이라고 불리는 어떤 단어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워낙 좀 심해지다 보니까 시장도 갖고 있고 컨텐츠도 갖고 있는 애들이 정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겨? 뭐 이렇게 하면서 대응을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여러 가지 쉽진 않은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 자체 상품을 만들어서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전시를 해둔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하이테크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IT 속으로 플랫폼 전성시대 통행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와일라이트란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해질 무렵 어스름한 때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해가 뜨기 직전 어스름한 때를 말하기도 한다고 나오는데요. 네, 해와 달이 지나치는 혹은 낮과 밤이 교차하는 때의 빛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어떤 트와일라이트이 될지 이번 주말을 지내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해가 뜨기 직전에 그것이기를 바랍니다. 오시오 고타로의 기타가 연주하는 트와일라이트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